극적인 폐막. 내가 시토 미레이를 처음 만난 것은 M역 앞에 있는 오래된 카페에서였다. 내부 인테리어가 중후해서 노포의 품격이 있는 가게였다. 용의 주도하게 기둥에 가린 테이블을 예약한 것은 바로 그녀였다. 남의 이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라서 세심한 배려에 안도했다. 월요일 오후 2시. 손님은 적은 편이라서 가게 안에서는 그리운 서양 음악과 울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하얀 면 원피스에 연보라색 스카프. 표시를 확인하고 조심스레 다가가자 그녀가 일어나서 먼저 말을 걸었다. 소토마치 씨 맞지요? 나는 예라고 대답하고 이미 필요도 없는 질문을 했다. 퍼플 씨 맞죠? 네, 본명은 시토 미레이라고 합니다. 자줏빛 자자에 등나무 등자, 아름다울 미에 예의할 때의 예자예요. 저 편히 앉으세요. 입가에 미소가 서려 있다. 맞은편에 앉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약속 장소에 나온 여성이 예상보다 훨씬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사실에 당황했기 때문이다. 시토 미레이라는 이름도 고상하다. 저는 우치무라 다케후미라고 합니다. 안쪽 마을, 즉 안내자에 고을 촌자, 무사할 때 무자, 글월 문자. 내촌 무문, 즉 문무를 겸비한 남자로 자라라 하는 부모의 소원이 담긴 이름이다. 하지만 이름은 늘 거북하기만 했다. 둘 다 갖지 못한 재능이라 이름이 짐만 되는 것이다. 일일이 한자까지 털어놓는 것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앞으로 운명을 함께할 사이니까 본명을 똑바로 전하고 싶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일지 모른다. 아, 그렇군요. 그럼 소토마치라는 닉네임은 우치무라의 반대였던 거네요. 바깥 마을이라는 뜻이니까요. 네, 너무 단순했죠? 별 생각 없이 붙인 닉네임이라서요. 사춘기 때부터 줄곧 여성과 대화하는 것이 불편했다. 마주 앉으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난처했던 것이다. 아주 교묘한 장면이잖아요. 제 닉네임인 퍼플이 더 단순하죠. 그녀는 이렇게 두둔해 주었다. 고작 그것 하나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저 죄송합니다. 네? 이런 차림으로 와서 죄송해요. 밋밋한 얼굴을 갈아치우거나 키를 늘릴 수는 없지만 하다못해 조금 더 깔끔하게 단장하고 올 걸 그랬다. 대학생 때부터 입고 있는 스웨터에 싸구려 청바지, 낡아 빠진 구두 차림이 부끄러웠다. 미래인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 격식에 맞는 차림으로 왔다. 꼼꼼한 화장도 마치 데이트에 임하는 것 같았다. 시토 씨는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저는... 그러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워요. 속이 변변치 않아서 하다못해 외모만이라도 노력 좀 해본 거예요. 소토마치 씨, 아니 우치무라 씨를 처음 뵙는데 신뢰가 되지 않도록요. 나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뻔했지만 꾹 집어삼켰다. 너는 자꾸 사과만 하니까 괜히 더 미덥지 못한 인상을 주는 거라고. 아르바이트 가게에서 놀림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녀가 말투를 가다듬기에 반사적으로 등을 쭉 펴고 고개를 들었다. 역시나 아름답다. 여배우나 모델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한 이목구비에 약간 도톰한 입술이 사랑스럽다. 그러면서도 눈가에는 근심이 촉촉하게 감돌고 있어서 그 점이 무척 매력적이었다.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고 아무래도 물어볼 수도 없었다. 나와 같다면 28살일 것이다. 차분한 태도 때문에 한두 살 연상으로도 보이지만 의외로 연하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이라면 완벽하다. 이미 마음은 정해졌다. 메일로 연락드린 일 말인데요. 생각은 변함없으신가요? 그녀의 물음에 나는 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주저하지 않았다. 그 대답은 무척 기쁘지만 문제가 문제인 만큼 거듭 확인할게요. 꼭 확실한 분과 함께 떠나고 싶어서요. 목적지가 황천길인 줄 알면서도 이런 장면에서 성적인 이미지가 떠올라 당황했다. 하지만 미래이에게 다른 뜻이 있을 리도 없고 말투도 담담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누가 들었다고 해도 여행 계획을 상의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저는 결심했어요. 번복할 생각은 이미 없습니다. 시토시만 괜찮다면 함께하게 해주세요. 최대한 남자답게 당당하게 말했다. 미래이는 꾸벅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우치무라 씨가 절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처럼 만났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 가게 커피가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여자하고 떠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디 거리낌 없이 말씀해 주세요. 전 포기하고 다른 분을 찾아볼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짐작도 가지 않았지만 다행히 미래이가 화제를 던져주었다. 창고 관리 파견 업무가 끝나고 실직 상태라는 이야기는 이메일로 털어놓았으니까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신뢰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었다. 사실 나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을 뿐 달리 이야기할 만한 과거는 없었지만 미래이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열심히 들어주었다. 다양한 일을 경험하셨네요. 저와는 무척 다르세요. 미래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간 일한 회사에서 번거로운 인간관계로 고민하다가 퇴사하고 그 후로는 자택에 틀어박혀 지냈다고 했다. 이메일을 주고받아서 단편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불화의 구체적인 예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운 사정이었다. 가족에 대해서도 서로 조금씩 털어놓았다. 둘 다 아버지에게 제대로 애정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의 과보호에 고통받은 경험이 있었다. 비슷하다고 느꼈다. 딱히 커다란 불행이나 불운을 겪은 건 아니지만 살아간다는 사실에 끝없이 절망했다는 점이 우리 두 사람의 공통점이었다. 왠지 우리 닮은 꼴이네요. 미래이가 그렇게 말해서 기뻤다. 객관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상통하는 면이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우치무라 씨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변변치 않은 인생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당첨 제비를 뽑았네요. 제비 뽑기에 비유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함께 죽어줄 만만한 상대를 찾은 것은 행운이라기보다 비운이지 않은가 말이다. 하지만 변변치 않은 인생이라는 표현에는 가슴이 술렁거렸다. 나는 항상 내가 살아온 시간을 그렇게 변변치 않은 인생이라고 표현해왔기 때문이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딱히 커다란 사건이나 사고도 겪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왔다. 어떤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될지 그것조차 모르는 채로 귀찮고 지루한 일상을 참아가며 28살까지 왔지만 너무 지쳐버렸다. 심각한 고민을 가진 사람 눈에는 그냥 어리광으로 보일 것이다. 얼마나 운 좋은 팔자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꾸지람을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 머리로는 그런 줄 알아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오히려 누가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명확한 불행의 꽃다발을 받는 게 차라리 더 나았다. 나는 영화나 드라마도 좋아하지 않고 소설도 읽지 않는다. 나와 인연 없는 극적인 경험이 넘쳐나서 짜증나기 때문이다. 목숨을 건 사랑은커녕 동료와 함께 역경으로 가득한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일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은하를 가로지르는 황당무계한 SF라면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니까 편하게 즐긴 적도 있지만 말이다. 극적인 경험. 그걸 갈망하고 있다는 자각은 있었지만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가슴 설레는 순간, 영혼의 연소, 마음이 녹아드는 황홀과 도취. 이런 것들과는 무관한 채로 나태하게 살다가 언젠가 죽는다. 그게 어때서? 오히려 풍파 없는 인생에 감사하며 작은 행복을 찾으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분수에 맞지 않는 묘한 자존심 탓이다. 사회의 구석에서 조용히 살다가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내가 그 정도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만스러웠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도 같은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일하던 40대 남자에게 어쩌다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점심시간에 창고 안에서 빵과 캔커피로 끼니를 때우면서 말이다. 속세를 초월한 듯한 아저씨라 그만 긴장이 풀렸던 것이다. 제 어리광이죠 뭐.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렇게 스스로 비판하자. 그러네 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진심으로 고민한 적이 없으니까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릿속이 흐릿한 거야. 배부른 소리지.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건 알고 있다. 만약 전쟁이라도 터지면 형씨는 대번에 다른 사람처럼 변할 거야. 왜 갑자기 기합이 들어가는 거지? 전쟁은 현실감이 없지만 커다란 부상을 당하거나 병이라도 앓으면 드라마 같은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해.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굳이 부상당하거나 병을 앓고 싶지는 않았다. 뭐 하면 직접 전쟁을 시작해보지 그래. 어디서 머신건이라도 구해서 번화가에서 난사한다거나. 어? 이것도 싫다는 표정이구만. 인면수심의 범죄자는 되기 싫은 모양이지. 그럼 머신건 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행 강도 정도는 괜찮지 않아? 뭐 아니면 도니까. 잘하면 거금을 손에 넣어서 밝은 미래가 열릴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길래 거친 행동은 제 성미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웃음을 샀다. 그렇겠지. 형씨는 절대 그런 배짱은 없겠지. 아무리 증오스러운 상대라도 저항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때리지 못하는 타입이야.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쉽게 사람을 때리고 걷어차는 놈들이 잔뜩 나오는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지 않을 줄 아니까 그냥 말해본 거야. 차분하게 자네 속도로 살면 돼. 영화나 드라마라는 건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보여줘서 재미를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인생과 비교하면 못 써. 이렇게 말했다. 나는 힘없이 웃으면서 그러네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황은 변했다. 바라던 형태는 아니었지만 나는 극적인 경험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운명의 여성을 만난 것이다. 죽음을 갈망하는 여인과 함께 죽는다. 설마 그런 일이 가능하다니 2주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자살 희망자가 모이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죽음의 향기를 맡다 보니까 결행을 생각하게 되었다. 다들 기분 좋게 혹은 지루함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들 이렇게 시시한 걸 용케 보고 있구만. 이라는 표정으로 퇴장하는 것이다. 보란 듯이 뽐내는 자살이다.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나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살은 제법 재치가 있다. 좋은 상대가 있을지 열흘쯤 찾아다녔는데 자살을 외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발견했지만 진심인지 농담인지 판별하기 어렵거나 투구한 글이 너무 엉망이라서 댓글을 달 마음도 들지 않았다. 자살하려는 결심이 약해지려는 때에 내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퍼플의 제안이었다. 함께 음독하실 분 구합니다. 다정한 남성 희망. 글쓴이는 20대 여성. 다정함이야말로 이 몸, 즉 우치무라 다케우미가 유일한 장점이라고 자부하는 것이었다. 유약한 성격을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다정한 남자라는 자칭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바로 답장이 왔다. 성실한 대답 감사합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심사를 받은 뒤에 합격하고 나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실패하지 않을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부디 안심하세요. 그리고 여럿이서 여행길에 오르기는 싫어요. 저와 단둘이라도 상관없나요? 이렇게 답신을 보내왔다. 퍼플이 제시한 조건은 나한테도 좋은 방향이었다. 음독 자살은 이상적인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적당한 독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퍼플이 가지고 있다면 고마운 일이다. 둘이서만 떠나자는 것도 찬성. 20대 여성과 함께 음독 자살? 그건 동반 자살 아닌가? 그런 극적인 경험으로 인생의 막을 내릴 수 있다니 꿈처럼 행복했다. 내가 이런 마음을 써서 보냈더니 당신이야말로 제가 원하는 남성 같은데요? 저 한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여행 계획을 짜기 위해서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다. 그런데 바로 그 여성이 지금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묻는 것이다. 저라도 괜찮은 거죠? 우치무라 씨? 마지막 대답을 할 때가 왔다. 네, 제 대답은 변함없습니다. 그러자 미레이가 오른손을 쓱 내밀어서 테이블 너머로 악수를 청했다. 살짝 동요하면서 움켜진 손은 보드라우면서도 서늘하니 차가웠다. 반지는 끼지 않았다. 재빨리 관찰하니 마디가 굵어서 보기보다 실제 연령이 많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예쁜 손이 아니라서 부끄러워요. 손가락이 우악스럽고 굵어서요. 사실 이 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었거든요. 그녀가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본 것처럼 말해서 허둥지둥 부정했다. 아니요, 예쁜 손이에요. 방법은 메일에 보내드린 그대로? 네, 꼭 그 방법으로. 여기에 가져왔어요. 미레이는 그렇게 말하며 옆에 내려놓았던 핸드백에서 작은 갈색병을 꺼내 얼굴 옆으로 흔들어 보였다. 사각지대라 다른 손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슴이 철렁했다. 내용물은 시와나 칼륨. 보다 익숙한 이름으로 말하면 청산가리다. 진짜라는 건 제가 보증할게요. 조금 불쌍했지만 동물로 벌써 실험했어요. 실험 대상이 된 동물이 고통스러워하며 죽는 광경을 보고도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굳은 결의가 엿보였다. 저도 그걸 원했어요. 앞으로 고꾸라질 듯이 몸을 내밀며 말하자 미레이는 작은 병을 나에게 건넸다. 마개를 열어보는 건 꺼려져서 살짝 흔들어 보기만 하고 돌려주었다. 미량의 가루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근데 이걸 어디든 상관없지만 호기심에 물어보았다. 큰아버지가 경영하던 도금 공장이 도산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서 구했어요. 그 이상의 설명은 어렵다는 눈빛이라서 더는 캐묻지 않았다. 미레이는 작은 병을 가방에 넣고 새침한 표정으로 물었다. 언제 할까요? 정리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테니까요. 저 신변 정리는 이틀이면 됩니다. 시토시 일정에 맞출게요.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사흘 뒤 9월 15일 목요일 어떠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자, 이제 남은 건 장소네요. 어디 원하는 곳 있나요? 저는 두 군데 정도 생각해 둔 곳이 있어서 답사도 다녀왔어요. 저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을 장소를 골랐어요. 그런 세세한 확인에 든 시간은 고작 15분이었다. 그리고 맞이한 목요일. 산속 종착역에서 내린 우리 두 사람은 하이킹 코스인 T산 등산로를 따라 편안한 대화를 나누면서 1시간 정도 산책했다. 이번 생과 이별을 나누는 산책이자 인적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시간 때우기 행동이기도 했다. 가을 향기가 물씬 나는 깊은 산속 풍경은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웠고 불어오는 바람도 몹시 상쾌했다. 하지만 감동스럽기는커녕 나를 놀리는 것만 같아서 시큰둥했다. 죽으려는데 기분 좋게 만들어? 웃기지도 않는 위선이네. 이런 것에 속을 줄 알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거니와 겨우 염원이 이루어진다는 고향감도 없이 그냥 덤덤한 기분이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의 정신 상태가 만족스러웠다. 아무런 자극도 없는 인생에 극적인 폐막을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 운명에 복수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미래의 표정도 온화했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오늘은 등산에 걸맞는 가벼운 복장으로 커다란 챙이 달린 하얀 모자를 쓰고 있다. 사흘 전에 원피스 차림이 마음에 들었지만 여기서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 눈에 띄니까 어쩔 수 없다. 물론 애초에 인기 있는 하이킹 코스가 아니라서 인적이 거의 없어서 눈에 띄어도 별 상관은 없지만 말이다.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마지막 순간에 조금 서비스를 받은 기분인데요. 나도 동감이다. 미래인은 반박을 부르는 말을 전혀 입에 담지 않는다. 다만 사흘 전 카페에서 만났을 때와는 조금 인상이 달랐다. 처음 만난 순간 설마 이런 미인이 하고 놀랐던 건 착각이었던 것 같다. 밝은 햇빛 아래서 본 그녀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솔직히 실망했다. 손가락이 굵은 것뿐만이 아니라 고생한 증거인지 나이에 비해서 손에 생활의 흔적이 많았다. 퍼플이 멋진 여성이기를 바란 나머지 꽤나 미화했던 모양이다. 산이라 다행이에요. 저 우치무라 씨에게 결정을 맡기길 정말 잘했어요. 미레이는 륙색을 흔들며 말했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산속으로 하시겠어요? 그렇게 묻기에 나는 후자, 즉 산속을 선택했다. 딱히 이유는 없다. 등산객들의 모습이 사라지면 샛길로 들어가서 너도 밤나무 숲속에서 저녁 노을에 감싸여 둘이서 마지막을 맞이한다. 그런 미래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라는 그림도 상상했지만 주위가 깜깜하면 기분이 가라앉을지도 모른다. 이건 어치 소리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나는 치칫하는 소리는 촉새 소리고요. 그녀는 새 소리에 박식했다. 의식해보니 다양한 종류의 새가
울고 있었다. 새 이름을 들으니 바람결에도 희미하게 색채가 깃든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우치무라 씨는 어째서 독을 고집하시나요? 샛길로 들어서자마자 미레이가 잡담이라도 하듯이 물었다. 어, 그냥요. 뭔가에 넣어서 꿀꺽 삼키기만 하면 끝나니까 편할 것 같아서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게 몸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이 꿀꺽 그걸로 끝. 꼴 좋다. 뭐 그런 식이죠. 누구더러 꼴 좋다고 하는 건지 말하는 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미래인은 잠자코 끄덕거렸다. 답사는 여러 곳을 둘러보며 하셨나요? 나도 물었다. 네, 한 7~8군데 정도? 근데 지금 가는 곳이 제일 나아요. 특별하진 않은 장소인데 느낌이 딱 왔거든요. 우치무라 씨도 마음에 들면 좋겠네요. 분명 마음에 들 거예요. 이 부근도 나쁘지 않고요. 산의 영기라고 하나요? 그런 게 감돌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더 안쪽으로 갈게요. 조금 더 조용하고 차분한 곳으로. 그곳에서 숨을 거두고 대지 위에 쓰러진다. 극적이고 감미로운 폐막이다. 물론 야생동물의 먹이가 돼서 육체는 갈갈이 찢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미레이가 말했다. 죽은 다음에 하룻밤만 함께 누워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대로 있으면 동물이나 벌레들의 먹이가 되니까 내일 오후에는 발견되도록 할 거예요. 믿을 만한 친구 앞으로 내일 오전 중에 도착하는 택배를 보내놓았다고 한다. 유품과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거듭 마지막 확인을 할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지도 모른다. 전 상관없어요. 되돌아가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한참 동안 우리 두 사람은 구불구불한 길을 말없이 걸었다. 우치무라 씨는 어째서 독을 고집하시나요? 이렇게 미레이가 방금 전 던진 질문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들켰나? 사실 독극물에는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다.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해서 인체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독을 마시거나 탄다.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음울한 흥분을 느낀다. 특히 독을 타는 상상은 자극적이라서 뉴스에서 독살 사건을 접할 때마다 탐욕스럽게 상세 소식을 읽곤 했다. 이건 위험한 취향이다. 미레이는 도산한 큰아버지 도금 공장에서 작은 병의 내용물을 훔쳐왔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런 흉내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다행이었다. 아마도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을 살해할 만한 청산가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만한 양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혼자 사용하기는 아깝다. 번화가에서 머신건을 난사하는 폭력성은 없지만 독을 타는 거라면 상황이 다르다. 엉뚱한 짓을 저지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저 누군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셨나요? 미레이가 긴 침묵을 깼다. 아니요. 아, 우연히 어젯밤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군요. 아직 다음 일자리를 못 찾았니? 하는 듣기 싫은 전화였어요. 그래서 난 금방 해결될 거야 라고 대답했죠. 그뿐인가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와는 내내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TV를 켰더니 바다와 독약이라는 영화가 나왔다. 앞에밖에 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유명한 소설이 원작이라고 했다.
그 제목을 보고 발견한 사실이 있다.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니까 바다해라는 글자에는 어머니 모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독이라는 글자의 아래 절반도 어미 모자를 쓰고 있다. 확실히 그에게 어머니는 독성을 가진 존재였다고 피식 웃고 말았다. 독을 품은 어머니, 어머니라는 독. 자랑스러운 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었고 항상 실망하는 결과에 화가 나서 너는 어째서? 라며 꾸짖었다. 아이에게 잘도 그렇게 교묘하게 압박을 가할 수 있구나 싶어서 감탄할 정도다. 덕분에 말로가 이런 것이다.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를 여자와 동반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면 혼비백산할 것이다. 동정할지는 몰라도 아마 슬퍼할 리는 없다. 불초 자식을 둔 자기 처지를 가엾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아버지는 불쾌하다는 듯이 얼굴이나 찌푸리겠지. 하지만 이제는 후회도 된다.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면 지는 거라고 중학생 때부터 비뚤어져서 자그마한 반역을 꾀했다. 모든 일에 진심으로 임하지 않는 자세가 그때 몸에 배어서 결국 나 자신에게 되돌아왔으니까 우스운 일이다. 어떤 어머니를 가졌든 가장 어리석은 것은 바로 나였다. 저 시토 씨는 아까 말한 친구 외에 누군가에게 아니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저희가 본인 의지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서를 준비해서 가방 안에 넣어두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여행길입니다. 그러네요.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유서를 가져왔어요. 경찰 앞으로 썼죠. 나중에 서로 보여주기 할까요?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사무적인 문장을 간결하게 늘어놓았을 뿐이니까 누가 보아도 실은 상관은 없다. 세상을 아쉬워하는 민망한 표현을 쓰지 않기를 잘했다. 그렇게 15분 정도 더 걸었을 때 미레이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가 찍어놓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저기쯤 어때요? 그녀는 너도 밤나무 숲 안쪽을 똑바로 가리켰다. 주변 수풀이 잔뜩 우거져 있다. 잎사귀와 가지 틈새로 햇빛이 비스듬히 쏟아져 명화도 아쉽지 않은 광경이 그곳에 있었다. 완벽하다. 좋네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합니다. 우치무라 씨가 기뻐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근처에 쓰러진 나무가 있어서 걸터 앉아 잠시 쉬었다. 2시간 가까이 걸었고 저녁 노을이 지려면 아직 이르다. 길에서 조금 벗어났을 뿐인데 사람이 지나다니는 기척이 전혀 없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저 샌드위치 드실래요? 미레이가 발밑에 내려놓은 륙색에서 핑크색 용기를 꺼내며 물었다. 전철 타기 전에 역 건물 식당에서 먹은 꽁치 소금구이 정식이 최후의 만찬인 줄 알았어요. 식사에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식욕이 없었는지 미레이가 주문한 것은 메밀국수뿐이었다. 좋아한다고 하셨죠? 꽁치 소금구이를 마지막 메뉴로 남겨두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모처럼 만들어 오신 샌드위치니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득을 본 기분인데요. 그리고 커피도 있어요. 물론 아직 그걸 넣지 않은 커피예요. 작은 보온병을 흔들어 보였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삼키는 것을 커피로 정하고 그녀에게 준비를 맡겼다. 믹스 샌드위치예요. 혹시나 맛없으면 미안합니다. 샌드위치는 전부 6조각이었다. 미레이가 자기는 2조각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서 내가 4조각을 먹었다.
알싸한 머스터드가 일품, 빈말이 아니라 아주 맛있었다. 커피는 약간 미지근했지만 이것이 마지막 식사다. 무엇을 해도 이것이 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다. 노래를 하면 마지막 노래, 팔굽혀펴기를 하면 마지막 팔굽혀펴기, 미레이와 입술을 맞댄다면 마지막 키스가 되겠지만 승낙해 줄 것 같지 않아서 굳이 부탁해 볼 마음도 들지 않았다. 우리 해가 저물 때까지 이런저런 잡담이나 나눌까요? 가급적이면 시시한 이야기가 좋겠어요. 제 특기가 시시한 이야기인데. 하지만 여차하니 나오지 않았다. 참 모자란 놈이다. 저 딱 한 번인데요. UFO를 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미레이가 이렇게 솔선해서 이야기를 꺼냈다. UFO처럼 보였지만 친구는 보지 못했고 그 둥그런 은빛 물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저 그뿐인 이야기. 그 말을 듣고서 대학 시절에 묵었던 싸구려 숙소에서 유령 같은 것이 창밖에서 방을 들여다보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미레이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면 큰일이니까 자중했다. 저건 무슨 소린가요? 끽끽. 날카로운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셈으로 물어보았다. 저건 개똥집박이에요. 틀렸다. 때까치다. 나도 아는데. 그녀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도 될지 살짝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애호가 신용을 하고 싶어서 모른다고 대답하기 싫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눈치 없는 추궁은 자제하기로 했다. 가을 해는 금방 진다고 하더니 제법 많이 기울었네요. 살짝 턱을 치켜든 그녀의 얼굴을 부드러운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저녁 노을 속에서 독이 든 커피를 마시기로 결정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숲이 어두워지기 직전, 짧은 시간에 하지 않으면 잡이 없는 어둠 속에 묻히고 만다. 그녀가 밤의 숲은 무섭다고 했으니까 결심이 흔들릴 일은 없다. 어렸을 때 자주 보았던 TV 프로그램이나 좋아했던 노래를 이야기했다. 나이대가 같아서 그리움을 공유할 수 있어서 편했다. 그러는 사이 태양이 저 멀리 산 바로 위까지 내려왔다. 나무 토막에 걸터 앉은 지 1시간 가까이 지났다. 커피 한 잔 더 드시겠어요? 한 석 잔씩은 마실 수 있어요. 네, 주세요. 내가 방금 전 사용한 종이컵을 내밀려 하자 미레이는 륙색에서 새 컵을 꺼내 커피를 따라 주었다. 바로 그때 충격이 왈칵 솟구쳤다. 순간 가까이서 뭔가가 폭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것은 지진의 진동이었다. 반사적으로 내게 몸을 기댄 미레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세로 방향으로 강하게 몇 번 흔들리다가 이어서 세상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심을 잃고 미레이와 함께 뒤로 낮아빠질 뻔했다. 하지만 힘껏 버텼다. 나뭇가지가 요동을 쳤고 가지 끝에서 날아오른 새들이 요란하게 울었다. 실내에 있었더라면 커다란 가구도 쓰러질 법한 강한 진동이었다. 지진의 진동은 고작해야 1분 정도면 잦아든다.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러 보았지만 역시나 두려웠다. 죽을 각오를 해도 이건 또 다른 문제다. 폭력적인 진동이 지나간 뒤에도 미레이는 내게 상반신을 밀착시키고 있었다. 바르르 떨면서. 이윽고 몸을 떼는가 싶더니 륙색에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내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려 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아서 몇 번이고
다시 걸었다. 아, 전화 안 되네. 몇 번을 해도 불통이야. 가벼운 패닉 상태였다. 어디에 거는 건데요? 나는 미레이에게 물어보았다. 저희 부모님 댁이에요. 저희 집은 낡아서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납작 찌부러졌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일까? 우리는 이제 곧 죽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인 모습으로 화면을 터치해대고 있었다. 몇 번을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는다. 커다란 지진 직후라 폭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파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 와 있어서 안테나가 뚝뚝 끊기는 것 같았다. 아, 정말 전화 왜 안 되는 거야? 짜증나. 비탄에 젖은 소리를 나는 싸늘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신경이 쓰여서 내 스마트폰으로 시험을 해보니 운 좋게 연결되었다. 진원지는 옆지방 북부 쪽이었다. 그렇게 말하자 그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바로 그 장소에 부모님 댁이 있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항상 지내는 방에 쓰러지기 쉬운 가구가 잔뜩 있어요. 깔렸으면 어떡하죠? 그렇게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면 어째서 그렇게 열심히 자살 상대를 모집했느냐고 말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가족 앞으로는 유서도 쓰지 않았다면서 말이다.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나는 간신히 참았다. 미래의 반응이야말로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일까? 내 마음은 이미 죽어버렸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여진이 왔다. 이번 지진도 컸다. 나뭇잎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미래이는 綠색으로 머리를 감쌌다. 겁먹은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저 자살 포기할래요. 두 번째 여진 끝에 급기야 그런 말을 꺼냈다. 잠깐만, 그럴 수는 없어. 자살하자고 꿰어낸 건 바로 당신이야. 유원지에 갈 약속을 취소하는 것처럼 쉽사리 중단하진 말아줘. 하지만, 하지만 이런 데서 죽을 때가 아니야. 뭐? 지진 탓에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을 되찾은 것일까?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있나? 나는 어이가 없었다. 웃기지 마. 지진이 오든 벼락이 떨어지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됐으니까 당장 그걸 커피에 타서 마십시다. 지진 따위 무슨 상관입니까? 어서 해치우자고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니요, 전 못해요. 나는 맹렬하게 화가 났다. 나도 여자를 좋아해 본 적은 있다. 언젠가 손꼽아 세어보니까 짝사랑만 5번을 했다. 사랑 고백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용기를 쥐어짜내서 교제를 청해도 어차피 거절당할 게 뻔하다고 체념했다. 한심하지만 어쩔 수 없다. 어려워요. 미안해요. 라면 그나마 낫지만 난 못해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 입을 게 뻔히 보였다. 그런데 그 못해요를 하필 여기서 듣게 되다니. 이봐요. 나는 위협적으로 나갔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지만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박력이 있었다. 웃기지 말란 말이야. 이제 와서 죽을 수 없다는 말이 통할 것 같아? 우린 이미 되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이야. 아니요, 되돌아갈 수 있어요. 걸어온 길을 돌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돌아가면 산이 무너질지도 몰라. 그렇게 위험한 곳은 없었어요. 내리막길이니까 30분이면 역에 도착할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전화도 잘 통할 거야. 난 어쩌고 멋대로 혼자 죽으란 말이야? 하지만 다소 주저하면서도 미래인은
뻔뻔하게 말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그렇다면 내가 할 행동은 단 하나뿐이다. 죽을 마음이 사라진 사람을 길동무로 삼을 수는 없지. 나 혼자 하겠어. 나는 벌떡 일어나 오른손을 활짝 펼쳐서 내밀었다. 그것만으로 의미를 알아차려 주길 바랐는데 미래이는 어리둥절한 기색이었다. 그거 말이야. 독을 내놓으라는 뜻을 그제야 알아듣고 몸을 웅크려 륙색에서 작은 갈색 병을 꺼냈다. 나는 잡아채듯이 받아들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니까 가루의 양은 생각보다 많았다. 그만 가도 돼요? 미레이가 웅크린 채로 묻길래 가급적 냉담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아직도 있었어? 냉큼 꺼져. 그러자 미레이는 토끼가 달아나듯이 내뺐다. 이런 곳에는 단 1초도 있기 싫다는 듯이. 내 마음이 바뀌어서 억지로 자살에 끌어들일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산통이 깨져서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하지만 길 가다 마주친 것이나 다름없는 여자와 동반 자살로 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려는 바람이 깨지고 말았다는 사실이 유감스럽기는 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세운 계획은 항상 중단되고 만다. 하늘이 나를 노리고 방해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 불쾌했다. 설마 지진이라는 비겁한 장치를 쓸 줄이야.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정도가 있지. 나는 나무 토막에 걸터 앉아서 작은 병을 한 손으로 조물락거렸다. 코르크 마개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했다. 청산가리의 치사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귀개 하나 정도면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았던가?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양은 커다란 수저로 5숟가락은 될 법한 양이다. 굉장한 걸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며 병 바닥에 쌓인 맹독을 바라보았다. 이 정도면 몇십 명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다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자 아깝다는 감정이 일었다. 이런 성찬을 남겨도 되는 것일까? 어떻게든 하고 싶다. 해가 저물어 왔지만 초조하지는 않았다. 중요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천천히 고민하자. 나 혼자라면 한밤중에 실행해도 상관없으니까. 이것을 전부 사용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빌어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 인터넷으로 동지를 모집해서 저승 투어를 기획하는 것도 귀찮다. 남을 잘 돌보는 타입도 아니고 애초에 단체 여행도 싫어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도금 공장을 차릴 수도 없다. 이 독극물에 도금 가공과 자살과 살인 이외에 어떤 용도가 있는지 나한테는 지식이 없었다. 독약을 좋아하지만 독약 오타쿠는 아니다. 그래서 서글펐다. 도금 공장도 자살 투어도 불가능하다면 남은 것은 살인밖에 없다. 대량 살육, 이 네 글자가 불쑥 떠올랐다. 나는 그런 엄청난 짓을 할 능력을 얻었다. 모두가 혼비백산할 만한 복수를 하고 저 세상으로 떠날 수 있다. 만화에 나오는 악마의 모습이 머리 위에 나타나서 실실 웃기 시작했다. 양심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지만 처음부터 패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약했다. 말려도 어차피 할 거잖아. 그런 느낌이었다. 입가가 절로 벌어졌다. 지진이라는 해프닝 덕분에 일이 재미있게 되었다. 몸에 힘이 차올랐다. 독약을 손에 넣었을 뿐인데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렇지만 새 삶을 살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퇴장하기 전에 무언가 커다란 일을 하고 싶어졌다. 요란한 일과는 인연 없이 살아왔으니까 말이다. 변변치 않은 놈이 머리를 살짝 굴리면 역시 변변치 않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 도구로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운 나쁜 사람이 죽어줘야 되겠다. 독극물에는 무지해도 독이 얽힌 보험제는 이상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 1940년대 제국은행 독살 사건, 1960년대 나발이 독포도주 사건, 1980년대 투구꽃 보험금 살인부터 1990년대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 사건까지 신문 사회면 기사라면 유명한 사건은 상세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깜빡거렸다. 내가 태어나기 10여 년 전에 벌어진 청산콜라 무차별 살인 사건이다. 당시 온 일본이 전율했다는데 나와 같은 세대에서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수많은 사건 중에서 그것이 클로즈업된 이유는 사건에 사용된 것이 청산계 독극물이었기 때문일까? 그 사건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자는 도쿄에서,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는 오사카에서 나왔다. 독극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한 것은 도쿄의 2사람이었다. 범인은 콜라병 뚜껑을 일단 열어서 청산 소다를 넣고 꼼꼼하게 다시 뚜껑을 끼워 전화 부스나 공중전화 옆에 방치했다. 우연히 그것을 주워 마신 사람이 희생된 것이다. 병에 든 콜라, 공중전화, 시대의 향기가 물씬 난다. 극악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지만 정체불명의 범인의 심리를 상상하니 심장이 떨렸다. 어느 타이밍에 어느 누가 마실지 생각하며 뉴스를 지켜보고 사건이 발각된 후에는 경찰이 자기를 찾아낼 수 있을지 숨을 죽이면서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보낸다. 얼마나 스릴이 넘쳤을까. 실로 극적이다. 전율스러울 정도로. 사건이 미궁에 빠진 것도 그것을 모방하려는 내게는 행운이다. 아니, 어차피 한 번은 버린 목숨, 체포되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내가 저지른 짓이라고 세상에 알리고 싶다. 암호 같은 메시지를 남기거나 대형 언론사에 도전장을 보내거나 일부러 방범 카메라에 살짝 찍혀서 경찰에 단서를 주는 것은 어떨까? 며칠 만에 나를 찾아낼지 궁금하다. 이것은 최고의 게임이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는 걸음을 뗐다. 날은 저물었고 초저녁의 어스름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산에서 내려가서 거리로 돌아가야만 했다. 미레이가 떠난 뒤로 30분 가까이 지났으니까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그런 꼴사나운 여자는 2번 다시 만나기 싫다. 내일 T산에서 남자가 음독 자살했다는 뉴스 대신에 청산가리에 의한 무차별 살인이 벌어지면 그녀는 나를 의심할까? 관련지어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혀 연관짓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게임에는 큰 지장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완전 범죄를 꾸민다면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지만 언젠가 경찰의 꼬리를 잡히는 것도 예상하고 있다. 경찰이 나를 주목하고 증거를 확보하면 일방적으로 게임을 끝낼 생각이다. 나를 위해 남겨둔 청산가리를 먹고 마무리를 지으면 된다. 그 타이밍을 재는 것도 흥분되지 않는가? 나는 진리를 하나 발견했다. 승부에 전혀 재주가 없어서 그동안 고배만 마셔왔지만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게임을 즐길 방법이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고 방식이 바뀐 것이다. 산에서 내려와서 역에 도착하니 전철은 5분 전에 떠났다. 미래인은 아마도 그 전철을 타고 떠났을 것이다. 마침 잘 되었다. 플랫폼 벤치에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동안에도,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살인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진지함 그 자체로 사지에서 돌아온 남자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모습이라면 내일 회의에서 발표할 순서를 고민하는 회사원처럼 보이지 않을까? 요즘 세상에 대충 굴러다니는 캔 주스를 태연히 마실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독을 탈까? 슈퍼나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식품이 만만할 것이다. 청산가리 용액을 빵에 주사하는 것이 빠르겠지. 주사기는 없지만 반려동물 급식 목적으로 팔기도 하니까 쉽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주사기 가격은 고작해야 몇백 엔이겠지. 가게 안에서 바늘을 찔러 넣을까? 구입한 물건에 독을 투입해서 가게에 돌려놓을까? 고민된다. 후자가 더 쉬울 것 같다. 장소는 먼 곳으로 하자. 청산콜라 무차별 살인의 범인은 도쿄와 오사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 사건을 따라 고속열차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면 사건 스케일은 더욱 커질 테고 수사도 어려워질 테니까 즐거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비용을 아끼지 말자. 슈퍼에도 편의점에도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얼굴을 가릴 필요가 있다. 모자를 깊숙이 쓰고 마스크를 쓰고 평소 쓰지 않는 안경까지 걸치면 충분할 것이다. 범행을 저지를 때 몸에 걸치는 것은 전부 새로 구입하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최대한 빨리 처분한다. 그 정도는 기본이다. 남은 문제는 범행 가능 횟수다. 그것은 내 솜씨에 달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2번, 3번 계속되면 가게도 소비자도 경찰도 모두 엄중히 경계할 테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중간에 목표를 변경해서 뒤통수를 치는 게 바람직하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다. 가령 뭐가 있을까? 식품 제조 라인에 침입해서 거기서 독을 투입하는 방법도 있다. 난이도는 훨씬 높겠지만 그것을 돌파했을 때의 효과는 엄청나다. 이 범인은 대체 어디까지 할 셈인가? 하고 온 일본이 전율할 것이 틀림없다. 범행 성명에 사용할 이름을 지어냈다. 주사기에서 연상해서 닥터 블루. 설명할 필요도 없이 블루는 청산가리에서 따왔다. 나쁘지 않다. 이런 이름은 유치하고 멍청해 보일수록 오싹해서 좋다. 닥터 블루라는 이름은 내 본명과 함께 이 나라의 보험제사에 깊이 각인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내 이름이 역사에 남는다니 몽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청산가리라는 흉기를 입수한 것만으로 운명이 이토록 변하더니 형씨는 절대 그런 배짱은 없겠지. 옛날에 들었던 아저씨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세기의 독살 사건 범인이 나라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은 기겁할 것이다. 거친 행동은 성미에 맞지 않습니다. 내 말을 떠올리고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른다. 설명해줄 기회는 없지만 누군가의 입에 독약을 쑤셔 넣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거친 행동은 아니다. 엄연한 폭력이지만 내게 독살만큼은 예외였다. 물론 이해해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철의 종점이 다가왔다. 2번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았던 거리로 돌아왔다. 역시나
영원한 이별을 나누었던 보금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어디서 주사기를 사야 한다. 그리고 청산가리가 진짜인지 확인할 것이다. 길고양이한테라도 먹여보면 될 것이다. 효과가 있으면 사체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 어디를 첫 번째 범행 현장으로 선택할까? 지리는 전혀 모르지만 도쿄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식품 가게에서 대비를 장식하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여기까지는 나의 망상과 상상이었다. 현실로 돌아왔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가 내민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듯 받아들었다. 차분히 음미하며 마실 생각이다. 저도 마실래요. 미레이는 자기 몫으로 커피를 따르더니 컵을 눈높이로 들었다. 우리는 장난스럽게 건배를 했다.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순간 커다란 지진이 닥쳐서 사태가 급변한다. 그렇게 더없이 극적인 일이 시시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날 리가 없다. 어리석은 망상을 한 것이다. 공상하는 버릇은 없었을 텐데 사람의 마음은 어디까지나 수수께끼다. 현실의 미레이가 맛있다는 듯이 커피를 홀짝이며 아 하고 요란스럽게 탄성을 질렀다. 나도 미지근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이 대번에 화끈거렸다. 마시면 안 될 것을 마셨다는 사실을 혀에 남은 불쾌한 맛이 가르쳐 주었다. 나는 아연실색해서 미레이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굽어보았다. 시선은 차가웠고 입술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실수라고 생각했다. 아직 타서는 안 될 독을 실수로 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를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내가 고통에 몸부림치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았던 것이다. 청산가리를 넣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호흡이 가빠졌고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어째서? 간신히 그 말은 할 수가 있었지만 상대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할 뿐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그 눈빛, 얼마나 차갑고 무자비한 눈빛인지. 내 각오를 의심해서 겁을 집어먹기 전에 먼저 보내려는 것일까? 이런 난폭한 짓을 하다니 따지고 싶었지만 고통스러운 신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해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땅에 무릎을 꿇고 쌕쌕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절실히 느꼈다. 마시다만 종이컵을 쥔 채로 미레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커피를 더 준다면서 거기에 청산가리를 왜 넣은 것일까? 미레이의 시선은 나한테 고정되어 있었다. 내 죽음의 과정을 세세히 관찰하려는 것 같다. 그녀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죽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오로지 나의 죽음을 목격하고 싶었을 뿐이다. 아니, 내가 아니라 누구든 상관없었다. 인터넷에 낚싯줄을 들이우고 적당한 자살 희망자를 발견해 동반 자살을 제안했으리라. 우연히 걸려든 게 나였을 뿐이다. 나는 교묘하게 속아 넘어갔다. 어쩌면 그녀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닐지도 모른다. 수많은 남녀가 경악에 차서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왔던 것이 아닐까. 인터넷에서 만난 남자와 산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그럴만했다. 이 여자야말로 괴물인 것이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되풀이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렇게 익숙한 것이다. 저 청산가리도 다른 자살 희망자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닐까? 난 말도 안 되는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았다. 내가 숨을 거둔 직후에 그녀는 륙색에서 내 유서를 꺼내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동반자살이라는 불리한 표현이 있으면 챙겨간다. 이윽고 아무 글귀도 남기지 않고 홀로 음독자살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된다. 그리고 사무적으로 처리되고 끝. 거기에 극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용이 주도하게 계획되었고 분명 나와 주고받은 통신 기록으로 꼬리를 잡히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했을 것이다. 커다란 챙이 달린 모자를 깊숙이 뒤집어 쓴 것은 얼굴을 가릴 목적으로, 그리고 저녁 때를 결행 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하산하기 쉽도록, 또 커피가 그렇게 미지근했던 것도 치밀한 계산의 결과로, 그래야 내가 쉽게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저리가 날 정도로 딱딱 맞아떨어진다. 아마 시토 미레이라는 이름도 가짜일 것이다. 너무 잔혹하다고 욕설을 퍼붓고 싶었지만 그때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후회가 아니라 반성이다. 어머니의 교육 방식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사물에 욕설을 퍼부어 왔을까. 나의 미숙하고 모자란 부분을 남 탓, 사회 탓, 나아가서는 운명의 탓으로 여길 뿐 결국 진지하게 살지 않았다. 어차피 불운한 처지라는 생각에 괘씸한 것을 잔뜩 저질렀다는 자각도 있다. 나라는 존재는 철저히 불성실하고 오만하고 나태한 남자로 결국 청산가리를 사용한 무차별 연속살인이나 상상하는 오락선이, 그런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면 불평할 처지가 못 된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서야 깨닫다니 늦어도 너무 늦다. 몸속에서 무언가가 화르르 타올랐다. 현기증과 구토가 덮쳐온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의식이 아득해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반성을 되새기며 고통에 감싸여 나는 떠난다. 마지막 순간, 막이 내리기 직전에야 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